간병비 말입니다. 오늘까지 내셔야 합니다. 600만 원이요? 제발요.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간병비 못 내서 저러나 봐. 퇴직한 은행 부지점장이라더니 아들이 저런 꼴이라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복도에서 간병비 600만 원 최후 통첩을 받은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42세 성인 남자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호의 떨리는 손에서 약봉지들이 우르르 떨어져 굴러다닙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히며 30년 동안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부자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섰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성호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20년도 넘은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난간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일동 302호에서 성호가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성호는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했던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8개월째였습니다. 치매가 말기까지 진행되어 이제는 성호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침대 옆 서랍에는 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성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야, 그때가 좋았지. 거실로 나온 성호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이 들어왔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위장약.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늘어난 약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약봉지에는 복용법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성호는 습관적으로 약을 하나씩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쓰기도 하고. 이게 다 나이 든 탓이구나. 성호는 아내의 약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먹는 약과는 별개로 집에서 챙겨가야 할 영양제와 소화제들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약봉지를 챙기는 것이 성호의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였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몇 가지 반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로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호는 우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아침을 때웠습니다. 아침 8시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42세의 아들 준호가 작업복을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밤새 야간 공사를 하고 온 모양인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손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머리카락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안 주무세요? 일찍 일어났다. 너는 또 밤새 일했구나. 힘들지? 준호는 대답 대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이지만 이미 머리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버티고 있지만 일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현장을 찾아 헤매야 했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준호의 중얼거림을 들은 성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간병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성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준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치매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전문 간병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좀 밀렸지만 준호의 말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도 그것을 알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이미 바닥났고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퇴직금만 제대로 있었어도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부자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간병비는 매달 밀려가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잠깐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현장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성호는 평소처럼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던 성호가 찾은 것이 바로 동네 약국의 심부름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의 용돈벌이였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죠. 성호 씨, 오늘도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약사였는데 성호를 할아버지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성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국에서 배달 업무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지만 가벼운 약봉지 정도는 충분히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달할 곳이 좀 많아요.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뭘. 성호는 오늘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약을 배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죠.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돌보는 할머니, 당뇨로 고생하는 어르신. 성호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성호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약 받아보네요. 직접 약국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별 말씀을요. 저도 할 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 할머니의 고마운 말에 성호는 잠시나마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순이가 차려주던 푸짐한 상차림이 그리워졌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 된장찌개 끓는 소리, 반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보고 싶다. 언제쯤 집으로 올 수 있을까? 성호는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간혹 병문안을 가면 순이는 성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가 또다시 야간 공사를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문을 나선 아들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성호는 홀로 남겨진 아파트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불안과 취업난에 대한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도 없고 젊지도 않고.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보니 각각의 집에서도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과 체면에 짓눌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약국 일을 마쳤습니다. 순이를 만나러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봉지와 과일 몇 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 성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날 알아볼까? 매번 품는 희망이지만 언제나 실망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우는 익숙한 길을 따라 7층 신경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여러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이가 있는 703호 병실 앞에서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활기찬 아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순이야, 왔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 성우가 다가가자 순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별로 좋지 않으세요. 아침에 밥도 잘 안 드시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사과를 깎아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순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이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 먹었지만 여전히 성우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맛있지? 내가 좋아하던 사과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후 일정이 취소되어서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준호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순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부자는 침묵 속에서 순이를 바라보며 각자의 그리움을 사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간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호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성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부자는 간호사를 따라 병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러 환자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준호와 성호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병비 말입니다. 이미 2달째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오늘까지 내셔야 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병비가 밀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늘까지라는 최후 통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 병원도 운영해야 하거든요. 오늘까지 600만 원 정산하지 못하시면. 600만 원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간병비와 치료비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10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성호도 자신의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역시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준호가 간호사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원무과에서도 여러 번 통보했잖아요. 그 순간 준호는 절망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간호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호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호가 들고 있던 약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봉지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지며 굴러다녔습니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다른 보호자가 약을 주우려고 했지만 성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약들을 보면서 성호는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간병비 못 내서 저러나 봐. 쯧쯧, 불쌍해라. 성호는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약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무릎을 꿇은 채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약을 다 주운 후에도 부자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호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일까지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 구석에서 막막함만을 느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순이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을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성호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마디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약봉지들,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모습,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600만 원을 내일까지. 성호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은행 적금 통장을 확인해봐도 고작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3년 전에 모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성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약사 선생님께 사정을 털어놓아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국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성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약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호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약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 소문이 벌써 동네까지 퍼졌어요.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봤나 보더라고요. 간병비 못 내서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가. 약사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당분간은 배달 일을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어르신들도 좀 불편해하시고.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0,000원이라도 소중한 수입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잃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약국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주치는 이웃들도 평소와 달리 인사를 피하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성호 씨 간다. 어제 병원에서 그랬다면서?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다더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성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동네에서의 체면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준호는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600만 원을 마련하려면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땅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15만 원에 야간 공사하실 분? 간신히 찾은 일자리였지만 1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준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를 보러 가는 것도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간호사에게 한 번 더 사정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7층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성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간병비 못 내서 아들이 무릎 꿇었다던. 은행 부지점장 출신이라더니 별거 없네.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성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703호 병실로 가는 길, 다른 병실 앞에서 대화하던 보호자들이 성호를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지나가자 다시 속닥속닥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은행 부지점장 출신이라더니 아들이 적골이라네. 돈 관리도 제대로 못했나 봐. 체면만 내세우다가 결국. 성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순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성호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드시죠? 간병인도 이미 어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이야 왔다. 성호가 다가가자 순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헤맨 탓에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하루에 15만 원짜리 야간 공사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 정도만. 준호의 말에 성호는 계산해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봐야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6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소문이 퍼져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준호의 말에 성호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제 병원에서의 일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자는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성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공사장을 전전하면서도 간병비는 계속 밀리고 사람들 시선도 견딜 수 없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퇴직금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을 잘못된 투자로 날려버린 것을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호가 망설이는 사이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평생 체면만 챙기시더니 정작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잖아요. 준호의 말이 성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누워 계시고 저는 매일 무릎 꿇고 빌어야 하고 이게 가족인가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세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체면만 차리느라 정작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준호야.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준호의 절망적인 질문에 성호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오래된 갈등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사랑, 책임과 방치 사이에서 흔들리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절망적인 질문이 병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야.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그제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퇴직금 말인데.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연습했던 말들이 이 순간에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준호가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호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다.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퇴직금 전부를 날렸어.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요? 3년 전에? 그래. 미안하다. 3년 동안 숨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동료가 김 과장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김 과장요? 그 사람 말을 믿고 퇴직금을 다 맡기신 거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몇 달 동안은 정말. 몇 달요? 그럼 언제부터 사기라는 걸 아셨어요? 성호는 더욱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후에 김 과장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 1년 후에요? 준호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2년 동안은 아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쓰러지고 간병비가 필요할 때도 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사기를 못 알아보셨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바보였다.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퇴직금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이면 어머니 간병비 10개월치예요. 준호의 외침에 성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버지가 돈을 다 날려버리셨으니까. 준호야, 목소리 좀. 목소리요? 지금 목소리가 문제예요?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체면만 챙기고 결국 남은 게 빚입니까? 순이가 놀란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잖아. 성호가 조용히 말했지만 준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는 3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준호는 순이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아버지가 퇴직금을 다 날렸다고 해요. 순이는 준호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공사장을 뛰어다니고 간병비 못 내서 무릎 꿇고 다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돈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사무실도 없어졌고.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으면서 돈을 더 불리려고 했던 거야. 내 어머니 치료비도 마련하고 너도 좀 편하게 살라고. 성호의 변명에 준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요? 지금 제가 편해 보여요? 준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 좀 보세요. 매일 공사장에서 일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호는 아들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좀 보세요. 준호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가리켰습니다. 3년째 같은 옷 입고 다녀요. 새 옷 한 벌 못 사고. 성호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벌어야지. 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벌어야 하죠. 아버지가 다 날려버리셨으니까. 준호는 순이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이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도 없고 저도 능력이 없고 어머니는 저렇게 누워 계시고.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순이는 준호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어머니라도 대답해 주세요. 준호가 순이의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순이는 고개만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성호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체면만 생각하다가 가족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준호가 돌아서며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잘못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실 밖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큰 소리 때문에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저기서 또 싸우네. 703호 보호자들 맞나? 어제 간병비 문제로 무릎 꿇었다던 사람들.
성호와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다시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순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든 갈등의 중심에 순이의 존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어머니 앞에서 부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실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결국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자 간의 격렬한 갈등이 한창일 때 갑자기 병실 안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순이를 감시하던 심전도 기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해. 간병인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 들어왔습니다. 순이의 맥박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간병인의 급한 외침에 곧바로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성호와 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요? 방금 전부터 갑자기. 의사는 순이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응급수술이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성호와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급 뇌수술이니까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요? 성호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간병비 6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천만 원이라니. 보호자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성호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준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상 1시간 이상 지연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부자는 복도로 나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갈등도 잠시 잊고 지금은 순이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 성호도 막막했습니다.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단 병원 로비로 내려가서 생각해보자. 성호가 말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도착한 부자는 구석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준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담보 대출이라도. 준호가 중얼거렸지만 집은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건 없나요? 없어. 다 정리했어. 성호의 대답에 준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호 아니야? 성호가 고개를 들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 대리? 야, 오랜만이다. 퇴직한 후로 못 봤네. 박 대리라고 불린 남자는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옛 동료인가 보다 하고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해? 아내가
아내가 입원해서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대리는 성호에게 있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 많이 힘들겠네. 박 대리는 성호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성호야. 박 대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돈 얘기 안 했나 보군. 성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들인가? 닮았네. 박 대리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버지한테서 비자금 이야기 못 들었어요? 비자금이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성호는 박 대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 여기서는 아, 미안. 그런데 그 돈 아직도 그냥 놔두고 있어? 박 대리의 말에 준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돈 얘기예요? 성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아드님이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은행 다닐 때. 박 대리, 제발. 성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쯤인가 아버지가 몰래 빼돌린 돈이 있어요. 뭐라고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됐더라? 5천만 원? 아니, 6천만 원? 박 대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몰랐구나. 아버지가 은행 자금을 몰래 빼돌려서 개인 계좌에 숨겨뒀는데 나만 알고 있었거든. 박 대리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발견했는데 성호가 입 다물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돈이 있다는 거예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있지. 당연히 있지. 어디에 넣어뒀더라. 박 대리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비밀 계좌에 넣어뒀다고 했지?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6천만 원이면 수술비도 충분하고. 준호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뭐가 문제야? 어차피 은행 돈인데 지금 쓰면 되잖아. 박 대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왜 그 돈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성호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자금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박 대리가 준호를 달랬지만 준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가족이 죽어가는데? 준호는 성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해주세요. 정말 그런 돈이 있어요?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고생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거네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성호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박 대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로비에는 절망에 빠진 부자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순간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있던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충격에 정신이 멍해진 상태였습니다. 성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이 있으면서 왜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셨어요?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돈을 쓰면 모든 게 끝나잖아. 모든 게 끝난다고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게 밝혀지면 나는 감옥에 가야 해. 연금도 다 날아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 성호의 말에 준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곧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이 가족보다 중요하셨던 거네요. 성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왔으니까요. 준호야,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어. 고민이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년 동안 고민만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제가 공사장에서 다치고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는데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703호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수술건이었습니다.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성호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웠고, 준호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6천만 원. 쓰시려면 쓰세요. 안 쓰시려면 저도 어쩔 수 없고요. 성호는 아들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할게요. 뭐라고? 성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준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의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병실을 향해 갔습니다. 부자는 다시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준호야. 성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기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간병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성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셨어요. 체면 때문에 준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성호는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했던 거였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고 저 혼자 해결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성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신은 체면만 생각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세요? 이제야 알겠어. 성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겁쟁이였어.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지.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너와 내 어머니였는데. 성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8세 노인이 복도에서 우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웠던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계속 미뤘어. 준호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무서운 게 생겼어. 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잃는 게, 너를 잃는 게 더 무서워. 성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좀 도와줘. 성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이제라도 같이 해보자. 성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 같이 버텨봅시다. 성호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내 어머니와 너를 위해 사는 법을 알겠다. 성호는 처음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돈 쓸게. 감옥에 가더라도 내 어머니부터 살리자.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같이 해결해 봅시다. 복도 저편에서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성호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의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수술 준비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부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성호와 준호는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비밀 계좌에서 돈을 빼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순이의 수술은 이미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20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어서
휴면계좌로 분류되었어요.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제 절차요? 얼마나 걸리나요? 성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일주일이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성우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점에 가시면 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 2-3일은. 성우와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선 부자는 막막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친척들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성우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성우가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채업체. 사채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예전에 김 과장이 돈을 빌린 곳이 있어. 거기라면.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사채업체는 위험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받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부자는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리고 싶다고요? 40대 중반의 사채업자가 성우와 준호를 훑어봤습니다. 담보는 뭐로 할 건가요? 집이 있습니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세 사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봤는데 사채업자는 이미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로 담보를 잡죠?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월 이자 30%의 3개월 만기입니다. 못 갚으면. 사채업자의 말에 준호는 소스라쳤습니다. 30%요? 그럼 한 달에 600만 원씩. 그게 싫으면 다른 데 가보세요. 사채업자는 냉정했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우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채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믿음이 안 서거든요. 아버지, 아들 둘 다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사채업자의 말에 성우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네. 그 정도 간절함은 보여줘야죠. 사채업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준호도 함께 애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의 절절한 외침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채업자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내, 제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채업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간절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성우와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자는 20%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6개월 만기로. 사채업자의 말에 부자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돈을 받은 부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이의 수술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비를 정산하고 순이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나실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깨어나실 거야. 반드시. 성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할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성호와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성호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의사가 순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호와 준호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성호야. 성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호. 순이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 준호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호. 순이가 아들도 알아봤습니다. 둘 다 왔구나. 순이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수술도 잘 됐고. 준호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순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둘 다 싸우지 말고. 순이는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순이야, 무슨 소리야. 이제 괜찮을 거야. 성호가 부정했지만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순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에서 길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성호가 소리쳤지만 순이는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호와 준호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나마 순이가 그들을 알아봐 준 것이 위로였습니다. 순이의 장례식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예전의 성호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의 비자금 사건이 밝혀져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시효가 지나 처벌은 면했습니다. 대신 연금은 크게 삭감되었고 동네에서는 한동안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요. 성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약국의 약사가 성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성호는 이제 여기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약국에서는 소문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했지만 이곳 약사는 성호의 사연을 알고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배달할 곳이 많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런데 성호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약사의 말에 성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성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오늘도 약봉지들을 정성스럽게 챙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호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성호 씨.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첫 번째 집에서 할머니가 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분을 위해서 그런 큰일까지 하셨다니. 진짜 남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그런 용기도 없는데.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성호 아저씨,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아내가 아프면 아저씨처럼 할 수 있을지. 누구든지 가족이 위험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호의 말에 남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이미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동네 철물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많이 다니셨죠? 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왔다. 너는 요리도 늘었네. 냄새가 좋아.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둬서 정말 행복해.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부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사채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매달 4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번 달도 다 마련했어. 약국 일로 80만 원, 내가 벌어온 200만 원, 그리고 내가 따로 일한 걸로 120만 원. 성호는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일을 더 하세요? 응. 주말에 시장 청소 일도 하고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해.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 성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일들을 체면상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어떤 일이든 기꺼이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아니야, 너는 내 몸부터 챙겨.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아버지가 할 차례야. 성호는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성호와 준호는 순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부자는 순이의 묘 앞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성호는 약국에서 가져온 약봉지 하나를 묘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약봉지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왔다. 이번 주도 잘 지냈어? 성호가 아내에게 정다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없어서 많이 외롭긴 하지만 준호가 정말 잘 도와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한 줄 몰랐어. 성호는 아내에게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해해줘. 처음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정말 대단하다. 가족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하다니라고 해.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준호가 묘를 향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를 진짜 아들로 대해주시고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둘 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야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야, 내 덕분이야. 내가 마지막에 우리를 알아봐줘서, 그리고 그런 말을 남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묘 앞에 놓인 약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체면과 자존심의 무거운 상징이었던 그 약봉지가 이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따뜻한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그동안 체면만 생각하고 너와 준호를 힘들게 했어. 성호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 준호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우선이야. 너도 저 위에서 지켜봐줘. 햇살이 묘 위로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순이가 잘했어라고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나서는 길에 성호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우세요? 모든 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성호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서. 부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자끼리 손잡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중했습니다. 이제 성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국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부족하고 빚도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성호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아버지. 함께하면 못 이겨낼 일이 없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성호와 준호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순이가 있었습니다. 약봉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체면의 상징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자존심의 무게에서 가족의 소중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매일 그 약봉지들을 들고 거리를 다녔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성호와 준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체면과 자존심 뒤에 숨어있던 한 아버지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가족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성호와 준호는 마지막 순간에나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순이가 남긴 둘 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마지막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가장 값진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